자, 연기 강의는 오늘 강의는 연기 1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연수법에 대한 선의를 먼저 강의하고 행정연수법에 대한 1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을 모아서 제가 다음 카페에 하나 가입했으니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실명을 해주셔라. 가명 쓰신 분들 많아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강생 명부에 있는 거하고 유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유추가 안 되는 이메일을 갖다 띡 써놓으시면 제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아이디를 썼는데 그게 이름하고 유추가 돼요. 그러면 제가 정의원을 해드렸는데, 어떤 분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이름 갖다 놓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해서 실명을 해주시고요. 자, 연기의 강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라고 하든 예비순환이라고 하든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갖다가 자세하게 꼼꼼하게 일일이 다 가르치시는 분이 있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올해 학생들의 특징은 우리 스타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처음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세요.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오냐면 시험, 2차 시험 보다 떨어져서 안 돼서 온 동네 스타 강사 다 돌아다니고 안 된 사람이 저한테 와요. 그래서 답안지를 교정하러 오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번처럼 이렇게 처음 비기너가 온 경우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요번에는 계속 강의안도 바꾸고 PPT도 바꾸고 해서 쉽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도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갖춘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야지 법학도 안 배운 사람한테 처음부터 교과서 어려운 거 갖고 막 떠들어야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전법이 이렇게 서 있다. 자, 그러면 연기는 어떻게 하냐? 일단 듣고 무슨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뭐 유치원 빼놓고 책을 보면 초등학교 또 대학까지 똑같죠. 예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예습을 보통 한 20페이지에서 한 30페이지 나가니, 처음에 법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0페이지 읽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20페이지, 30페이지면 예습을 2시간에서 3시간 해오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 저 인간이 중요하게 떠드는 게 뭔가라는 걸 한번 들으시겠잖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한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시면 복습하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확 줄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듣고 이해하는 3가지 방법을 한번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법학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법률이라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의 차마라고 하면 거기에 차도 들어가지만 말도 들어가고 자전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수많은 현상들을 한 개의 단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즉 가장 최소한의 단어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함축적이니까 그거를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겠죠. 외우면 그 내용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외운 상태에서 이해가 되면 그걸 하나씩 풀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참아하면 참아가 무슨 뭔가 참아고동가 할 때 잘 알고 계신 분은 거기에 자동차도 있지만 오토바이도 들어가고 말도 들어가고 끄는 수레도 들어가고 자전거도 들어가고 요즘 타고 다니는 뭐예요? 뭐 인라인인가 원라인인가 뭐 있잖아요. 그것도 타고 들어간다는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을 외우는 거예요. 법학의 핵심은 그 개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학설이 나와서 이론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개념을 바꿔버려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한 줄에 그 법제도의 모든 게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요. 나는 정말 게으르다. 그러면 일단 연기 때는 나는 최소한 개념은 외운다. 그런 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기 때 개념을 외우시면 1기 때는 요건이나 효과를 외워나가시고 2기, 3기 때는 시험 보면서 테크닉을 늘려나가시면 붙을 수 있어요. 동차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안 외우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죠.
행정고시 같으면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 안 해요. 어떤 식으로 안 하냐? 1차 보고 나면 석 달인데 이 석 달 동안 대충 외워가지고 붙으면 붙는 거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고시도 7, 8년 학생한테 너 재량이 뭐냐 물어보면 모르는 학생이 수두룩해요. 왜? 그냥 석 달만 대충 외워서 대충 답안에 쓰는 거예요. 심지어 작년에는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자기 서울대 정치과 다니는데 자기가 모 강사의 행정법 핸드북을 한 달 만에 다 외웠는데 당신은 왜 그 핸드북에 안 나오는 시험 문제를 내냐고. 당신 엉터리 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수강 처리하고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우리 학원 원장님 보고 계시더니 막 웃더니 돈 빨리 돌려주라고. 기본이 안 돼 있는 학생이죠. 그 정도로 세상을 우습게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기본적으로 법학은 이런 거라는 걸 한번 그림을 그리시고 그걸 여러분 말로 컨셉이라고 그러고 법학에서 말할 때는 레이츠 도그마틱, 법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리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외워가자는 거예요. 자, 연기 때는 외울 필요가 없다. 연기 때는 들어야 된다. 들으면 다 이해된다. 저는 다 구라라고 봐요. 왜 구라냐?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IQ 180의 아인슈타인도 스스로 자수전에 쓰잖아요. 자기도 10번은 외워야 이해가 된다고. 그럼 여러분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10번 플러스 알파를 해야 외워지겠죠. 한 번 강사가 두세 번 떠든다고 다 외웠어? 그러죠. 제가 2010년인가 언젠가 그 공무원 시험 출제를 들어갔는데 웬 여학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 시험 출제 교수 말고 그 검토요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수석한 학생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애냐? 그랬더니 성공회 대학교 컴퓨터 무슨 공학과인가 무슨 게임 소프트웨어학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검토요원의 서울연고대가 아니고 들어오는 걸 처음 본다. 그랬더니 뭐 자기는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공무원 시험을 했냐 했더니 회사 다니는데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때려치우고 세무직 9급을 준비하는데 2년 만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천재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서 뭐라고 얘기하냐? 노량진 수험가에 20만 명, 30만 명이 몰려있는데 자기가 가서 공부를 해보니 90%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고 10%만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합격률은 2, 3만 명이 시험 보니 합격률은 2, 3대 1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림동에 수많은 학생이 노무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공부하는 학생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좀 강의 끝나면 외워달라는 거예요.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서울대학 나오고 아무리 천재여도 방법이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강사가 얘기하는 강의만 들으면 저절로 외워진다? 저는 구라라고 봐요. 그래서 아니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강사한테 가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외우셔야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연기부터 외울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외우는 건 단기간에 안 돼요.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 하신 줄 아세요? 법학은 휘발성이 강해요. 뒤돌아서면 휙 날아가요. 왜 날아갔겠어요?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머리는 하드디스크예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한 번 봐도 사실은 다 기억이 돼 있었던 거예요. 다만 빠르게 억셉이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럼 빠르게 억셉하려면 뭐예요? 하드디스크에 여러 군데 저장을 시켜놔야 느린 하드디스크가 빨리빨리 체크아웃을 하겠죠.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지나치던 여학생, 남학생은 정확히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요. 10번, 20번 안 봤어도 한 번만 더 정확히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어딘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그건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된다. 10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 갈 때 연습장이라고 이제 백지를 팔았어요. 그럼 이제 그거다 메시지도 외우고 말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어떤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연기부터 외우는 걸 강조합니다. 연기부터 여러분이 외우셔서 1기까지는 외우는 게 완전히 끝나야 2기, 3기 때는 정말 수월하게 문제 내면서 즐기면서 좀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대학 다닐 때 시험 보는 게 정말 좋았어요. 아주 시험 때만 되면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 아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얼마큼 안 틀리고 책임을 그대로 베낄 것이냐가 관건이고,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답안을 써서 저 교수 새끼가 나한테 점수를 얼마나 줄 건가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그때그때 정말 이게 하나의 게임인 거예요, 게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연기 일기 때 착실하게 외우시면 노무사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노무사는 문제가 반복이 되잖아요. 범위를 안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5급이나 이런 것, 옛날 사시 같은 경우는 저 구석탱이가 판례 희한한 거 갖고 와서 막 낸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노무사는 뭐예요? 돌고 있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와서는 범위 이탈을 안 하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잘 외우시고 새로운 판례 놓고서 새로운 사례만을 바꿔주시면 거기에 적응해서 아 이건 기성용을 쓰라는 거야. 이거는 재결을 쓰라. 요것만 잘 따져 들어와서 써야 될 것만 졌다 다니면서 다른 강사처럼 막 쓰지 말고 딱 쓸 것만 딱 쓰시면 점수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학원 그 직원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시험 보실래요? 제가 채점 안 해주면 시험 보시려면 내일 1시부터 와서 시험 보실 수 있게 강의실을 열어드릴 수 있어요. 찬성! 반대! 찬성 안 해요? 안 보실래요? 그냥 연기 때 편하게 가실래요? 네? 시험 범위가 어떻게? 오늘 배우는 거 내일 시험 보는 거죠. 여러분한테 뭘 시험 보러 지금 기출문제 풀어야 해서 의문문제 풀어야 그랬어요. 오늘 배운 걸 내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면 한번 써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연기 때는 편안하게 가겠다 그러면 안 보셔도 돼요. 어떻게? 예? 본 사람? 네. 내일부터 1시에 와서 시험 보세요. 시험 사례형이 아니에요. 서술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뭐가 나올지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와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첫 시간에는 행정연수법을 가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될 걸 얘기하겠습니다. 독일말로 Vorverständnis라고 하는데 Vor는 before예요. 그래서 먼저 가기 전에 뭘 봐야 될지, 이해를 할지, understand 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연수법이 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사전권리부 절차 보시고, 행정심판법에 조금 들어가다 말면 오늘 강의가 정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선이해에 관한 거예요. 선이라는 거에서 선의 황금시대처럼 옛날에 무슨 뭐 중국의 선종에 관한 게 아니라 먼저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자, 법학을 안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요. 법학이라는 것은 독일말로 졸렌이라고 해요. 졸렌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해야 된다는 당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엔 송전탑에서 연구용어라고 있는데, 만약에 사회학이나 경제학을 하면 송전탑에 의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큼 나오냐면 경제학적으로 옳다고. 사회학하는 사람들은 전자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얼마 걸리고 어쩌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법학에서 중요한 것은 송전탑에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면 그 거리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얼마를 할지를 법으로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법이란 건 뭐냐? 일정하게 어떤 뭘 해야 된다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안 따라오면 페널티를 주는 게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건 항상 권리, 의무,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뭘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학문은 어떠냐? 물론 경제학은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을 계산하고, 사회학 같으면 나타난 사회 현상을 보겠지만 어쨌든 있는 사실 그 자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의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수강증을 끊을 때부터는 법률 관계로 들어와요. 법률 관계. 왜? 여러분들이 학원에 수강증을 끊으면 뭐예요? 끊는 동시에 어떤 의무가 발생해요? 금전육부 의무가 발생하죠. 학원비를 낼 의무가 발생하죠. 대신에 학원비를 낼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권리를 얻어요? 수강할 권리를 얻죠. 수강할 권리를 얻지 강사한테 욕할 권리를 얻는 건 아니에요.
가끔 뒤돌아서 뭐 강사도 욕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권리와 의무로 얘기했는데 권리와 의무로 된 법률 관계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거나 음료수를 살 때도 마찬가지로 법률 관계예요. 여러분이 돈을 내면 금전국부를 이행했죠. 상대방 물건을 줄 의무가 있죠. 그럼 나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닦거나 여자친구 만나거나 이런 건 법률 관계가 아니에요. 왜? 권리 의무가 없잖아요. 법에서 규율을 안 해요. 여자친구 만나서 남자친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뭐 어떤 얘기 BTS 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만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남자친구가 고소한다 이러면 이제 법률관계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법하고 연관돼야지만 법률관계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법이라는 것은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분쟁을 규율해요.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제도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BTS한테 군 병역 면제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는 새로운 제도를 법제도를 도입할 거냐 안 할 거냐만 하니까 법 정체가 레이지 폴리티에 관한 거예요. 레이지 폴리티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법을 어떻게 만들지는 입법하기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 해석학 뭐 법을 도대체 칸트처럼 법이란 건 뭐냐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면 법처럼으로 가기도 하고요. 법이 사회에서 범죄 현상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그럴 경우 그 범죄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이런 것은 법사회학적인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행정쟁송법은 법해석학이라고 해요. 법해석학이란 뭐냐?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판례까지 끌고 갈 거냐는 거예요. 자, 복잡하게 얘기하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하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행정쟁송법 사례 문제는 사실은 대륙법의 법과대학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똑같아요. 독일의 법과대학에서 지향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변호사 시험을 보고 학생들을 1학년 때 가르쳐서 공부 가르쳐서 학점 다 따고 나면 변호사 시험 합격에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판사를 양성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사례 연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교육형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판사가 되었을 때 그 사례처럼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나서 사례를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이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결문술, 재판을 위한 학문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법 해석이고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행정쟁송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법학에서 모른다만 3기가 지나고 나면 뭐예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판사가 돼서 이 사안에서 얘가 위법한지 안 한지 행정처 위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내는 게 결론까지 내는 게 여러분의 임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맨바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판사는 아니지만 판사처럼 결론을 내는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는 게 행정쟁송법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오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법학에는 공법과 사법이 있어요. 법학이 언제부터 생겼냐 그러면 뭐 바빌론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다,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8조 법금이 있었다 떠드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현존하는 법전으로는 로마 시대에 이미 법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왜 법이 있었냐? 각 부족에도 법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류가 동굴에서 살 때도 그 동굴 안에 법칙이 있었던 거죠. 남자는 낮이 되면 사냥하러 나가고 여자들은 동굴에 남아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옷 같은 걸 만드는 게 여자들의 역할이었겠죠. 그런 역할도 하나의 법칙이에요. 다만 이게 로마 시대에 오면서 로마 시대는 뭐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와 외국에 있는 식민지와 사이에 다양한 거래 관계가 있었겠죠. 그럼 로마 시대에 이르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이 거래를 어떻게 규율할 건지에 따라서 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래서 로마법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원이 되어 있고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만인들인 게르만들이 지배했잖아요. 그 게르만들이 로마법을 해석해가지고 만든 게 오늘날의 대륙법이에요. 그래서 17세기에 보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플 대법전 이후로 처음으로 나폴레옹 민법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1800년대 후반에 그걸 베껴서 독일 민법전이 생긴 거고요. 그때 법학이라는 건 1000년 전, 2000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뭐예요? 전부 사법이에요, 사법. 개인 간의 거래를 다투는 거예요. 예?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얼마 줘서 이자를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공법이라는 건 언제 생겼냐?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의회라는 게 생겼잖아요. 의회라는 게. 의회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었고 이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해요. 근대국가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예요? 왕이 지 맘에 안 들면 여러분 영국 그 관련된 중세 영화 보면 뭐예요? 마음대로 대다 때리고 죽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근대국가가 들어서부터 왕 너 우리 아무 때나 때려지는 게 아니라 의회가 만든 법률에 맞는 경우만 우리를 때리고 페널티를 주라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구한말 전에는 뭐예요? 양반이 지 맘에 안 든다고 상놈 잡아다 때리고 죽이고 막 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돈 있고 백 있고 서울대 나온 놈들은 재판도 안 받고 뒤에다 풀어다니게 하지만 어쨌든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안 되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고 우리나라 법원 엉터리라고 그러는 것 뿐이지 어쨌든 근대국가 이후 들어오면서는 모든 사람이 100%는 아니지만 한 7, 80%는 평등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에서 하는 게 공법이에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사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체, 지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을 사고 파는 건 지 맘대로. 집을 비싸게 A라는 집을 10억 주고 살지 9억 주고 살지는 지 맘대로지요. 다만 비싸게 사면 세금 내라는 거죠. 그 외에는 법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적 자치가 지금 계약의 자유가 원칙인데 공법에 들어오면 뭐예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크다. 근데 미국은 공법이라는 게 별로 없고 주로 사법을 중심으로 발전하니까 미국은 뭐예요? 항상 힘 있는 놈이 세죠. 저희가 독일 유학할 때 보면 독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왜 싫어하냐 했더니 미국은 인간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정글이라는 거예요. 정글. 힘 있는 기업이나 그 식량 기업이나 군비 기업들이 의회의 로비를 해가지고 막 총도 쏘게 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독일 같으면 뭐예요? 지나가는 거지나 잘 사는 귀족이나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독일 놈들의 모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자는 정말 큰 롤스크롤 된 TV를 보고 가난한 거지는 한 20, 30불만 내면 조그만 흑백 TV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의 가진 것에 상관없이 똑같이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공법에는 이제 헌법, 행정법, 뭐 국제법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크게 헌법과 행정법은 구분되는데 두 개가 이웃사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권을 정하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법은 뭐냐?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활동할지를 정한 거니까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정한 거죠. 그래서 1960년대에 독일의 그 연방법원장인 베르너 같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행정법은 구체화된 법이라는 거예요. 헌법은 추상적인 이념적인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기도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조직을 정한 거고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활동을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은 뭐냐? 헌법에서 문제되는 건 우리나라는 국가의 통치구조를 중요시합니다만 헌법은 소송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기본권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행정법에서는 뭐냐? 기본권 위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법령을 행정청이 위반했는지 안 했느냐? 위법 여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헌법에서는 뭘 위반하는 게 가장 문제가 돼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위반했냐 안 했냐. 근데 행정법으로 들어오면 기본권이 아니라 기본권이 구체화된 법률을 위반했냐 안 했냐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면 헌법은 뭐냐? 여러분의 공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거예요. 선거나 정치, 정당 이런 걸 규율하는데 행정법으로 넘어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이런 구체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행정법이라는 건 뭐냐? 행정법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크게만 봐도 행정법 총론이라고 하는 일반 행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 강론이라고 하는 특별행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행정구제법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을 빼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시험을 보는 거죠. 딱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노무사 할 때는 그게 필요하니까. 요것만 달랑 배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걸 안 배우죠. 그래서 일부 강사님들은 뭐 일반 행정법도 가르치시도 하는 분이 꽤 있죠. 허가, 뭐 재량 이런 게 뭔지 또 미리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뭐 다행히 하나님이 보고 와서 범위 이탈이 없으니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특별행정법은 뭐냐? 지방자치법, 공무원처럼 특별행정법은 하나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 법 영역이 다 있어요. 뭐 통신법도 행정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환경법도 있고 다양한 법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해요. 특별행정법에서 어떤 이론이 발생하면 일반행정법으로 올라가고 일반행정법에 있는 이론이 법령에 의해서 특별행정법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교환작용이 있는데 행정쟁소법을 넘어올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누가 국가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울 때 비로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행정쟁소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행정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원리, 일반적인 법제도, 행정작용법은 행정행위나 그 밖의 행정작용들을 가리키고 행정절차법은 빵 만드는 거와 똑같아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 의견 청취를 하고 처분할 때 이유 제시를 하고 청문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서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를 해야겠죠. 8.15에 제발 좀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노인네들이 모여가지고 데모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해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영감들이 해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씩 끌어내서 실제 해산시켜야죠. 그게 바로 행정강제. 여기까지가 행정법 총론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와서 마의 행정법 과목을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안 배워도 되는 거죠. 다만 행정쟁소법과 관련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인지를 행정법상의 일반 원리 간단하게 비례원칙을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쟁소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라는 건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밖의 행정작용은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노무사책에는 처분성 인정하는 판례 쫙 인정하지 않는 판례 쫙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사수용으로 가는 경우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거니까 행정법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거는 뭘? 전부 계약이구나. 계약관계가 문제될 때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강제법에서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게 될 경우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배우시는 거고 다행히 손해전모나 강론 내용들은 안 배우세요. 다만 강론을 공부하지는 않지만 실제 사실관계는 전부 강론에서 뜯어오죠. 강론에서. 근데 강론에 대한 법률론을 설명하지 않고 사례는 강론에서 오나 다투는 내용들은 총론적인 걸 다투는 거죠. 그래서 단지 뭐 처분의 인정 여부나 보고 있고 요거는 국가배상 관련해서는 이제 나중에 뒤로 넘어가시면 항고소송에서 위법이 국가배상소송에서 기판령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할 때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기 위해서 국가배상을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국가배상의 위법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또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올해 변호사 시험이 나왔으면 토지수용심판이 드디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예요? 행정법 교과서에 특별행정심판이 교과서에 기어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특별행정심판 문제를 시험에 내면 법이 이탈이 이제 아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행정쟁소법을 주어라고 하시면서 필요한 개념들만 필요할 때 갖고 들어와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는 말이에요. 자, 드디어 행정제소법이 뭔지 가보자는 거죠. 자, 행정쟁소법이란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구제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행정구제법과 행정쟁소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행정구제법에서 뭐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이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행정상 권리구제 내지는 행정구제법에서 얘만 가르치는 거지 얘가 빠져나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빠져나가니까 행정구제법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반을 또 빼고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자 그럼 행정쟁성은 뭐냐? 행정쟁성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놈들이 참 재밌는 게 제가 독일에 유학할 때 1998년에 미국의 타임지처럼 독일에서 유명한 게 슈피겔은 거울이에요, 거울. 슈피겔이라는 유명한 타임지 같은 잡지가 있는데 그의 크리스마스 연말 마지막 판 제목이 뭐냐면 굿바이 저판이었어요. 굿바이 저판. 그때는 제가 일본은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독일 놈들이 굿바이 저판 할까? 그 당시에 아티클에 쓰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일본이 유교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플레이로 자본주의로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계화의 시대가 되는 데는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일본 놈들은 아이디어가 없고 국가의 지원에 이런 거로는 자본주의 자체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독일 놈들은 22년 전에 일본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하고 작년에 무역 분쟁이 있었죠. 무역 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일본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일본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20년 동안 경제 침체가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뭐예요? 일본 가서 돈 펑펑 쓰시잖아요. 일본 여행 가서 그냥 몇천 원짜리 뭐 국수 몇천 원 저기 100년 된 집이라 가면 국수 몇천 원짜리 드시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일본 가셔서 이 집 맛집이래. 이 집 비싼 집이래. 가지 마시고 긴자거리에서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번 한 10분만 관찰을 해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작년에 제가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있는 부동산 연구에 있는 박사님을 모시고 밥을 사는데 긴자거리에 있는 한국인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한국인 레스토랑이 뷔페식인데 냉면을 추가로 주고 고기를 주는데 1,500엔이에요. 여러분이 가시는 4,000원, 5,000원짜리 식당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비싼 집인 거죠. 제가 거기서 밥을 샀더니 이 일본인 박사님이 밥 얻어먹어서 고맙다고 커피는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더니 긴자거리에서 2블록을 걸어가가지고 맥도날드 가니까 커피가 100엔이에요. 100엔 가서 커피를 사시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100엔짜리 커피를 얻어먹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 앞에 국수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들어가는데 줄 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국수집 줄 쓴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긴자거리에 줄 서 있는 국수집이 국수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하겠어요? 200엔이에요. 200엔. 여러분들은 몇 천원짜리 가서 막 쓰시잖아요. 일본 놈들은 200엔짜리. 거기에 줄 서서 먹는 거예요. 옷은 진짜 그 일본인 박사님도 영국의 버버리 500만 원짜리 입고 다니면서 커피는 100엔짜리 먹어요. 일본이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국가의 행정작용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걸 구제받기 위해서 쟁송을 제기하는 절차인데 이 쟁송이라는 것은 일본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행정쟁송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냐? 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영업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청문이 무효다 아니면 하자가 있다고 행정쟁송을 제기해야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위해서 행정쟁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행정쟁송은 어떤 거냐? 두 가지라는 거죠. 이런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문제됐을 때 이해관계인이 쟁송 제기에 따라서 일정한 국가기관이 이거를 구제해주면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이고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은 뭐냐? 모든 국가기관이 아니라 오로지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처럼 행정부가 만든 기관만이 권리구제하면 협의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협의의 행정쟁송은 행정심판만 얘기하는 거고 광의의 행정쟁송은 행정기관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어떤 일정한 국가기관, 법원이 됐든 행정기관이 됐든 국가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면 광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권리구제기관이 국가기관 전체를 볼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전체 중에서 행정기관에 한정해서 볼 건지에 따라서 광의와 협의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대수법은 어떻게 보냐? 마찬가지 논리예요. 협의를 볼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말하는 게 행정쟁송법의 협의의 개념인데, 광의를 보면 이거 외에도 행정심판도 아니고 쟁송도 아닌 사전권리 절차나 아니면 일부의 특별행정심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도 행정사건인 경우도 민사소송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더 냈는데 세무서가 돈을 안 돌려줘. 그럼 어떻게 해요? 세무서한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민사소송이에요. 그러면 민사소송도 관련되는 거지요. 또 헌법소원도 관련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 관련되는 걸 다 모으면 광의의 행정쟁송법이 되는 거죠. 그럼 노무사에서 도대체 뭘 필요하냐?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배우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처분의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법적인 내용도 가끔 나오고,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서 허가의 개념을 쓰라고는 안 나오지만 허가가 위법한 경우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허가라는 게 뭔지를 컨셉을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포함될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2012년도에 이제 교환 교수 미국에 가서 자빠져서 잘 놀고 있는데, 미국 가면 좋아요. 땅도 넓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제도 이제 누구랑 얘기하면서 했지만 미국 갈 때 되면 이제 이민용 가방에다가 라면하고 과자하고 그냥 바리바리 싸서 2개를 만들고 제 거는 캐리어 조그마한 거 들고 가서 애들 갖다 주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 전화가 왔어요. 노무사 채점을 해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조기 교육을 했어요. 8월 말에 들어갈까 8월 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딱 봤더니 이 젊은 교수 애새끼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 냈냐면요. 신고를 했어요. 신고.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범위만 아니니? 그랬더니 그 젊은 교수 애새끼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홍준호 교수님 처분성 여부에 조합설립 신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신고가 왜 범위 이탈이냐는 거예요. 그 교수님 생각은 행정쟁송법에 있는 판례에 그게 나와 있으니 그 신고의 개념을 쓰는 건 범위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판례가 나와 있어 신고의 처분성을 물어보는 건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신고의 개념, 종류 쓰는 건 범위 이탈이냐 아니냐. 그건 총론에 가 있잖아요. 범위 이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장해가지고 답안을 좀 바꾼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가 신고해서 답안 바꾸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전부 학원가에서는 일반적으로만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최근 2, 3년에서는 범위 이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행정쟁송법만 공부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2010년 이전에는, 제가 2008년에도 출제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냥 서술형이었어요. 서술형이고 그때는 중복도 허용하니까 전년도만 안 겹치면 됐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행정법이 거저먹기였죠. 그러다가 2010년 사령으로 바뀌고 2012년에 저런 신고 같은 문제가 나오면서 범위이탈 문제가 되니까 그냥 행정법 전범위를 가리키는 게 또 유행이 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행정쟁송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자, 행정쟁송을 왜 하냐? 왜 한다고 그랬어요?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에서는 뭘 해요? 권리구제가 목적이죠. 개인의 권리구제가 목적이다. 그럼 개인의 권리구제는 개인에 관한 거죠. 개인에 관한 건 뭐예요? 사람에 관한 거죠. 사람에 관한 거는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주관적이라고 해요. 주관적. 그래서 주관쟁송, 내지는 주관적 쟁송이라고 하면 사람에 관한 거구나. 그래서 행정쟁송이 있는 목적은 영업정지
당했으니까 영업정지 처분받은 걸 취소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업정지 당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관적 쟁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법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행정부가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적법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 개인이 포함되어 안 돼요. 없잖아요. 행동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땐 우리가 객관적, 오비젝티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소송, 객관적 쟁송이라면 전부 저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고가 옳은지 안 옳은지 선고 무효라고 따지는 건 뭐예요? 내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객관적 쟁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쟁송 중에는 원래 근대 사법제도가 생기면서 사법제도라는 것은 무조건 사법제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하게 법에서 지키는 게 필요해요. 첫째, 구두심리가 필요해요. 구두심리. 여러분들은 구두심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지만 브레이브 하트 같은 영화에서 보면 뭐예요? 반역하다 걸리면 사람들 앞에는 쏟고 말도 못하게 입에 재갈 채워놓고 그냥 단두대로 참수하잖아요. 그게 근대 이전의 사법이에요. 근대 국가에 와서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떠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사법의 객관한 거예요. 근대 사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사법은 피고인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두심리, 말로 떠들 수 있는 거, 서면이 아니라. 두 번째, 당사자 구조. 당사자 구조라는 건 뭐예요? 원고와 피고가 돼서 서로 옳으니 그르니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아이고. 원고와 피고가 돼서 서로 싸울 수 있게 해주고 국가가 중간에서 이긴 놈 손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절차가 사법제도 중에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왜 구두냐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 잘못하면 뭐예요? 수령이 아무나 데다가 동원해놓고 볼기 때리고 돈 받고 했잖아요. 그러면 떠들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떠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정식적인 재판 절차, 그래서 정식 쟁송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약식 쟁송이다.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의 행정심판은 원래 구두심리가 안 됐어요. 지금은 구두심리가 병행해요. 그래서 사건이 중요하다 싶으면 구두심리를 하고 또 서면심리한다고 사건이 경미해서 서면심리한다고 통보했어도 청구인이 원하면 나 구두심리 해달라고 신청하면 거기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허용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심판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렇다고 행정심판이 재판 결정을 100%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모르시면 외워하셔야 될 게, 자, 행정법에는 항고쟁송, 당사자쟁송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근대국가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는 기본권을 항의적 성격이라고 했어요. 항의적 성격. 항의적 성격이라는 건 뭐냐?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니까 거기에 대항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으로 명령 강제하면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공권력의 행사니까 항고소송. 항고소송 얘기할 때는 국가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를 항고쟁송이라고 하고요. 당사자쟁송이라는 건 뭐냐? 국가와 국민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파르타이, 독일말로 파르타이라고 하고 일본 놈들이 이걸 베껴와서 당사자라고 해요. 당사자.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걸 당사자 쟁송,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쟁송법을 배우신 분은 공법상 당사소송은 뭐에 관한 거였어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거고, 항고심판이나 항고소송은 뭐예요? 전부 처분에 관한 거예요. 처분은 그럼 왜 한 거냐?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권력 행사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니까 거기에 다투는 거니까 전부 항고소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을 안 배우시지만 대항에서 떠드는 거예요. 항고소송. 그래서 항고소송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행정연수법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국가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나 작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 대항을 하겠죠. 대항을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의신청인데 모든 법에 다 이의신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의신청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요? 오로지 처분청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은 누구한테요? 처분청 위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만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법원에 할 수 있냐? 안 돼요. 법원에다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면 법원에서 뭐예요? 가져가라고 한다고. 그럼 소송은 무조건 어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가 동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소송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일단 강의하기 쉽게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의신청에 따라 안 되면 행정심판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에서 치면 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행정소송.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기본 컨셉.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컨셉이에요. 요거는 책에는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딱 보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어떤 영업정지 허가라든가 해산명령이라든가 행정작용을 하시거나 거기에 불복해서 다투는 경우에 처음에 뭐예요? 누구한테 한다고? 처분청에 대해서 다투면 이의신청이고 행정심판위에 다투면 행정심판이 되고 법원에 대해서 다투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면 그건 뭐예요? 행정소송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쉬었다 하죠. 쉬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해야 되니까 쉬었다가 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조금 사설이 길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강을 하는 이유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려고 실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액츄얼하게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예,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